안녕하십니까.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박경추입니다. 과로사회, 피로사회, 우리 사회를 상징하는 단어 중 하나인데요. 사실 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춘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국회에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이 있는 삶이 생겨서 반갑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쪽에서는 월급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 그리고 또 향후 보완할 점은 어떤 게 있는지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일과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어떤 내용인지 먼저 핵심적인 내용만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먼저. 일단 일주가 우리 대부분 상식적으로는 7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간 행정 해석상 이게 5일일 수도 있고 6일일 수도 있고 또는 7일일 수도 있고 한 그런 입법 불비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명확하게 일주일은 7일이다라고 하고, 그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노동시간의 상한은 40시간, 그리고 노사가 합의하면 연장 근로 12시간 이렇게 해서 52시간이라고 명확하게 정리를 한 것이고요. 네. 또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 여력상 추가적으로 연장 근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 특별 연장 근로를 한 8시간 정도를 더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게 무제한 노동이 가능한 업종이라 그래서 특례 업종이 있었습니다. 네. 예, 이것을 26개 업종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21개를 특례 업종에서 해제하고 5개만 남기는 그런 합의가 되었고요. 자, 자세한 논의는 앞으로 하나하나씩 좀 해보고요. 저희가 또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독일에서 오신 로버트 립하르트 씨 모셨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국에 온 지는? 한국 온 지 한 6년, 7년 정도 됐습니다. 현재는 어떤 일 하고 계세요? 현재 제가 한국 와서 우선 그냥 코트라에서 근무하다가 그다음에 잡지를 한 3년 동안 그냥 발행하다가 지금 새로운 사업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네. 6년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한국말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처음 보고 이제 일하는 사람들 보고 놀라는 게 정말 길게 일하더라, 오래 일하더라, 이런 거 보고 깜짝 놀란다고 그러는데, 리파르트 씨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네, 저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코트라에서 그냥 한국 기업에서 일하다 보니까 네. 저도 되게 놀랐어요. 보통 그냥 6시 퇴근 시인데요. 근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계속 그냥 눈치 보면서 그냥 뭐 그 사내 메신저로 얘기하면서 가도 되나, 뭐 가지 말까, 그냥 일은 다 하긴 했지만 그냥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 되게 많고, 심지어 뭐 우리 인턴들이 뭐 대부분 뭐 6시 반, 뭐 7시 퇴근하는 경우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냥 되게 좋았던 게 뭐였냐면, 우리 혜리 씨가 그냥 딱 6시 되고 그냥 바로 일어나서 그냥 바로 그냥 집에 간 그 인턴이 있어서 네. 되게 좋았어요. 따라했습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그냥 한 명이 우선 그냥 일어나서 나가니까 뭔가 모든 사람이 약간 좀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우리 불쌍한 그 대리님이 항상 뭐 8시, 9시, 10시에 그냥 남아 있어가지고 네. 되게 불쌍했어요. 네,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상당히 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얼마나 긴 겁니까? 2017년에 이제 그 OECD에 저희가 보고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대한민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069시간입니다. 그게 좀 감이 잘 안 오실 것 네네. 같은데, OECD 평균 그럼 그 근로시간은 약 1,700시간입니다. 1,700시간이요? 예, 그러면 360시간 이상 네, 차이 나네요. OECD 35개 회원국 중에 2,000시간을 넘는 나라는 딱 3곳, 멕시코, 대한민국, 그리고 그리스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문명 국가에 비해서는 대한민국이 2달을 더 많이 일하고
뭐 독일보다는 넉 달이나 많이 일하는 굉장히 장시간 노동 국가입니다. 이게 장시간 근로에 따라서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생명과 건강이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노동을 많이 일하다 보니까는 그 산재라든가 과로사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언론에 많이 보도된 것처럼 우정 집배원 같은 경우에는 과로사 문제가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뭐 IT 업계라든가 또는 뭐 운송이나 뭐 보건 서비스 분야에서도 사실 이 과로사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이걸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 거라고. 그럼 내가 더 일하겠다. 나는 52시간 더 일하겠다. 이것도 안 되는 건가요? 안 됩니다. 이번에 이제 52시간으로 상한이 아예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노사가 아무리 나는 더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용주도 더 시키겠어요라고 해서 합의하에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일을 더 해야 되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신규 채용자 우리 젊은 사람을 더 청년들 뽑아야 많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을 뽑아주십사 하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독일에서도 그냥 딱 35시간만 일하고 그냥 집에 간 사람은 많지만 그 탑 매니저 뭐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뭐 60시간 뭐 70시간 일한 거 대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그 사람들이도 계약상으로 그냥 뭐 35시간으로만 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 야근 근무 같은 것도 아마 그냥 그 통계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는 그 상대적으로 보면은 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굉장히 낮고 고용률이 낮아요. 한국의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2017 작년 제가 통계를 보니까 6.1%밖에 안 되고 독일은 25%가 넘어요. 다시 얘기하면 독일은 지금 이제 미니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미니잡은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무려 780만 명이에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미만으로. 네. 그러니까 이들이 통계에 포함되는 거죠. 이들이 통계에 포함되니까 독일은 1,300시간대가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한국도 이렇게 단시간 근로자가 이렇게 대량으로 10시간, 15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독일처럼 한 500만 명 정도 된다면은 우리 통계도 지금 2,000시간대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이미 벌써 OECD 평균 정도 근접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저녁은 있는데 월급은 없다. 그래서 특히 이제 네. 그 기본급이 낮고 수당이 많은 그런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이번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네. 신세계에서 신세계 이마트 네, 여기서 네. 주 35시간제를 시간을 줄였죠. 오히려 줄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처음에 이제 염려를 하거나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있었지만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과 그리고 가정과 또는 일과 삶이 양립되는 그 효과를 보면서 오히려는 급여가 조금 줄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는 것에 따른 행복 그 성취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커졌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지만 패러다임을 바꾸고는 싶은데 급여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거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크죠. 그런 한쪽 측면에서는 최저임금을 가지고만 생활해야 되는 일부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이 상당수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저임금의 인상이라고 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정상적인 노동을 통해서도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사회가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만한 일이 있는데 그거를 60시간 동안 뭐 똑같은 인원이 했다면 앞으로는 52시간 안에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물리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생기고 그 부분을 이제 더 많은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건데 실제로 이게 이렇게 일자리 증가로 연결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근로자가 기업이 고용을 정대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고요. 그전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경영 합리화 방안을 강구를 합니다. 그전에 10시간 하던 일을 8시간을 하게끔 이렇게 좀 한다거나 아니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다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를 외주화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기도 하고 이런 기업으로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변화와 혁신 노력을 하는 거죠. 결국 뭐냐 하면은 기업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고용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이번 그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추가로 이제
아무래도 그 사용자 입장에선 부담이 늘어나는 걸 텐데 네. 그 어느 정도나 부담이 커지는 건가요? 중소기업은 사실 경영 환경이 그렇게 경영 성격이 썩 좋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약 40%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못 내는 지금 그런 그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은 이 부담을 감당하기가 쉽지도 않고 설령 이 부담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는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죠. 중소기업은 항상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고 실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겠다는 사람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업으로서는 어떻게 본다면 새로운 시련이고 새로 해결해야 될 하나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좀 말씀 올리면은 저는 첫 번째로는 이제 행복해지기를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네. 말씀 올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주 5일제를 근무할 때 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보면 그때도 기업이나 일부 언론에서 나라 망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지금 무슨 주 5일제냐. 하지만 지금 시간이 흐른 데는 주 5일제는 정착이 되었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1조 최장 근로한도 52시간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다만 조기에 그리고 안착할 수 있기 위해는 노동자, 사용자, 정부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분명히 사회적 합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첨언해서 말씀 올리면 보통 우리들이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면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노동자의 임금을 보전해주거나 최저임금 취약계층을 지원하면 그걸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노동자에 대한 사람에 대한 투자가 곧 우리 사회의 수요를 증대시키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정말 가장 필요한 투자라는 점들을 그건 역시도 좀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일부에서는 이런 근로시간 단축이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워낙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무 환경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강소기업 무슨 히든 챔피언 이래서 중소기업이 대표적이잖아요. 네. 거기는 어떻습니까? 대기업하고 그런 강소기업, 중소기업 근무 환경 차이가 좀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독일 중소기업 사실 너무 그냥 잘 돼 있어가지고 독일 중소기업은 거의 대기업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약간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아빠 같은 경우도 그냥 그 강소기업 그 로레온 슈와츠라는 강소기업을 계속 다녔거든요. 네. 근데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보통 아침 7시 출근해가지고 오후 4시 반쯤 퇴근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계산을 하셔보면 8시간 반 정도 네, 근무하는. 그래서 짧진 않으신데요? 짧진 않지만 그래도 그 주 40시간이니까 그냥 매일 30분 동안 야근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야근 그냥 모아가지고 그래서 2주 동안 일하면 하루 정도 쉴 수 있는 아, 또 그게 있었어요. 그러면 4시 반에 집에 오면 뭐 보통 그냥 뭐 같이 장 보고 뭐 같이 뭐 저녁 먹고 사실 우리한테 그거 되게 중요했어요. 네, 아까도 그 리파르트 씨가 말씀하셨지만 우리 근로자들은 눈치 보면서 퇴근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히려 외국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늦게까지 일하면 무능력한 사람으로 왜 그 일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일하냐. 네, 독일은 맞아요. 어떻습니까? 독일 제가 존경한 그 균터두크라는 교수님이 그 옛날에 그 IBM CIO였던 사람인데요. 네. 그 사람이 얘기로는 그냥 내가 5시간 퇴근할 수 있게끔 일 줬는데 왜 아직도 퇴근 안 하고 왜 아직도 그 자리에 있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에요. 보통 그냥 딱 5시 퇴근해야 그냥 5시 퇴근하지 않으면 네가 바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참 그 우리도 앞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개정 그 안중에 노동계에서 주장했던 게 이제 중복 할증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거는 개정이 안 됐는데 먼저 이 중복 할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신인수 변호사님께서 설명 좀 예, 해주시죠.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 건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면은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100원을 받았던 거는 그러니까 예컨대 낮에 근무하면 100원 주면은 9시에 근무하면은 150원을 준다. 똑같은 시간 동안 일을 그리고 해도요. 네. 또 휴일 토요일에 근무해도 150불을 가산하니까 역시 50%를 가산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예컨대 토요일에 일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휴일 근무는 맞죠. 네. 휴일 근무는 맞는데 이게 연장 근무냐 아니냐 요게 쟁점이 붙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노동부 해석은 일주일은 5일이다. 월화 수목금. 월화수목금에만 야근해야지 연장근무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연장근무가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휴일 근무는 그 50%만 가산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노동계에서는 무슨 말이냐 일주일은 월화수목금토일이다. 그리고 월화수목금에서 그 40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연장식 근무이다. 그래서 토요일은 원래 일하던 시간보다 연장해서 한 거니까 연장 근무이기도 하고 또 일한 거니까 휴일 근무이기도 하니까 100%, 200%를 가산금을 줘야 된다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었고 조금만 길게 말씀 올리면 사실 이거는 법원에 확립된 판례이기도 해요. 근데 사용자 측에서는 만약에 중복 할증이 법적으로 보장이 된다면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전혀 저 중복 할증으로 지급하지 않았던 것을 또 신규로 해야 되니까는 뭐 큰 부담이 되죠. 예. 이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장기적으로는 변화를 가져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게 그거는, 보십니까? 예, 네. 왜냐하면 네. 이게 우리가 이제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것을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만을 놓고 해석을 하면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지금 고등법원 판례까지 판단까지를 보면 거의 뭐 한 8대2 정도로 해서 이거는 연장이면서 휴일 근로고 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할증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데 우리 법이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여러 사례들을 가지고 우리 법을 만든 것이 맞는데 우리가 네. 이제 일본 법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주 40시간 또는 그 12시간 범위 안에 연장 근로 시간 범위 안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휴일 근로는 오롯이 별개의 노동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이 일본만의 사례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휴일 근로는 노사가 합의하면 연장 근로에도 포함되지 않고 별개로 본다라고 하는 사례들이 좀 있고요. 이제 노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가능하면은 OECD 국가와 관련된 제도 형평성 부분으로 좀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중복 할증으로 가져갔을 때의 다른 것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이것은 휴일이고 연장을 했을 때 중복 할증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좀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게 좀 복잡한 부분이라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될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 직장인들이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8시에 일하면 그건 연장 근로입니다. 그건 뭐 다툼이 없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일하다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갑자기 나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건 연장 근로가 아닌가요? 연장 근로입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이 아니라 원래 쉬어야 되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나와서 일한다고 한다면 연장 근로입니다. 따라서 연장 근로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고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이 아닙니까? 휴일입니다. 휴일 근로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고요. 우리가 휴일을 보장하는 것은 노동자에게 일주일 동안 고생한 거에 대해서 휴식을 취하고 또 가정을 영위하고 다음 주에도 건강하고 밝게 일할 수 있도록 휴일을 보장하는 겁니다. 따라서 평일에 야근하는 것과 휴일에 나와서 근무하는 것은 노동 강도가 다를 수밖에 없고 더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것은 상식입니다. 근데 지금 외람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 상식을 파괴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네. 뭐 로버트 씨 여기 계시니까 네. 독일의 경우에는 아예 일요일 노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몇 개의 특정한 업종, 직종을 빼고는 일요일 노동이 금지되어 있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일요일 날 노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2주 내에 별도의 휴일을 보장. 그러니까 원래 주휴일은 휴식을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일에 일을 했었다라고 하면 휴식으로 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간 어떻게 했냐면 휴일을 돈으로 사는 노동을 그러니까 휴식조차도 돈으로 사는 것이 우리 사회가 장시간 노동을 해왔던 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2시간이라고 하는 정리된 것을 가져가는 것은 휴식을 보장하는 것도 있고 저는 길게 보면 일주일에 하루는 최소한 하루 정도는 일에서 벗어나서 가족과 함께 또는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피하게 일이 있어서 일요일 날 나와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주휴일 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휴식으로 보장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사실 네. 저희 독일에서는 일요일 날 슈퍼마켓 열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되게 그냥 가족이랑 같이 보낼 수 있고 그냥 뭔가 한국에 오면 뭐 일요일 날 그냥 요즘에 좀 바뀌었지만 요즘에 뭐 쉬긴 쉬는데 독일에서는 무조건 일을 쉬고 그래서 그냥 이제 조금씩 바뀌는 거 보이니까 조금 그냥 제 3자 입장에서도 되게 그냥 뭔가 마음이 좀 그냥 좀 좋아요. 그냥.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크게 바뀐 게 특례 업종.
이번에 이제 26개에서 5개인가요? 5개 남기고 21개를 폐지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좀 노동계 쪽으로 유리하게 된 거 아닌가요? 특례업종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거 이제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안 받는 거거든요. 이제 뭐 최장근로 한도도 없고 해서 네. 그래서 사실상 장시간 노동, 초과근로 또는 과로사의 주범으로 계속 폐지가 주장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노동계나 대부분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즉시 폐지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26개 업종에서 21개 업종을 폐지하고 5개 업종만 남았어요. 그중에서도 이제 보통 보면 육상, 항공에 무슨 항공 관련 서비스 해가지고 보통 운송 네. 그리고 보건 그러니까 병원. 네, 병원이 네. 남았습니다. 노선버스도 이제 폐지가 됐고요. 네. 근데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한번 병원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병원의 간호사님들이 일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예, 나이트 근무하고 12시간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거는 그 간호사분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환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갖다가 보듬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건강하게 일을 해야 될 것이 보장이 되어야 되지만 환자들이 건강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5개 업종을 특례업종을 굳이 남긴 합리적인 이유는 전 찾아보기 어려워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분야에는 적절한 노동시간으로 규제가 되어야 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국회가 빨리 좀 입법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논의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논의는 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보건업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뭐 간호간병 서비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간호사, 보건 쪽에 이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제 보건의료 인력이 이게 이제 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한꺼번에 교육을 해가지고 하루 만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인력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뭐 간호학과를 비롯해서 학교를 통해서 면허를 가진 분들이 이제 나오는 속도나 이런 것들을 봐서 저희가 보건업까지를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이 뭐 노동자 무제한 이용권이라 그래서 특례 업종에 지금 남아 있는 업종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근로일 간의 그 연속 휴식 시간 11시간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에 최소한 11시간의 연속된 휴게 시간을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일주일간 주휴일을 빼고 6일 동안 계속 근로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노동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상한을 한 66시간 정도로 상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11시간씩을 하루에 11시간씩은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 13시간 중에서 밥 먹는 시간 뭐 이런 거를 주고 나면은 결국은 한 66시간에서 68시간 정도로 상한을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지금보다는 덜 위험한 상태에서 운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실태 조사를 좀 하고 해서 더 폐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더 폐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례 업종을 이번에 26개에서 5개로 줄인 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실제 아까 한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 수급이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서비스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의 편익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적어도 요 5개 정도는 현재까지는 완전히 푸는 것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충분히 실태 조사해서 이것을 저 특례업종 해제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인력도 원활하게 수급이 되고 충분히 좋은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또 국민들도 불편함이 없고 이런 것이 이제 확인될 때 그때 가서 특례업종을 완전히 없애는 것도 늦지 않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리파르트 씨 어머님께서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계신다고 네.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독일에서도 간호사라는 직종이 좀 근무 시간도 길고 어려운 직종으로 꼽히나요? 사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에 한 164시간 정도 근무해가지고 75%면 한 약 한 열흘 정도 넘게 그냥 일하고 그 외엔 그냥 쉬는 시간이요. 근데 그 대신 임금도 그러면 그만큼만 받는 네, 거죠? 그래서 네 맞아요. 대신 지금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그 야근 많이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야근 말고 그냥 뭐 다른 사람들이 아프거나 뭐 그럴 때 대신 그냥, 일해. 대신 네, 일하거나 네. 네, 대체근무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한 200시간 정도 그냥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일은 그냥 75%로 하고 있지만 그냥 그 임금은 그냥 100%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그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거죠?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은 네.
이제 근로시간 계좌제도 혹은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도로 갑니다. 이제 근로시간을 이제 계좌에 쌓아두는 거죠. 10시간, 20시간, 100시간 쌓아두고 네. 내 저축 계좌 있고 나중에 필요할 때 그걸 꺼내 씁니다. 예를 휴가를 간다든지 내가 뭐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근무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건데 이게 독일에서는 원래는 이 고용의 위기가 왔을 때 이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활용한 제도죠. 1993년에 폭스바겐 아주 경영위기 와서 한 5만 명 정도 해고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노사 간에 타협을 해서 근로시간을 줄였어요. 28시간으로 줄였죠. 35시간에서 28시간으로 줄이면서 7시간을 계좌로 이렇게 채무로 둔 거죠. 근로자들이 7시간 일을 덜 한 거죠. 덜 하고 나중에 이제 그만큼 나중에 일을 더 한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경영 위기가 해소되고 난 다음에 이제 오히려 근로자들이 평소에 일을 더 하고 쌓아뒀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이걸 뭐 장기 휴가로 쓴다든지 뭐 이렇게 좀 활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때도 2009년에 그 경쟁 위기 있을 때 네. 사실 그때 그 수많은 그 독일 중소기업들이 그냥 그 계좌를 이용하면서 그래서 사람을 자르지 않고 그냥 시간을 줄이면서 그리고 그 근무했던 그런 그 계좌를 그냥 아예 그냥 줄이면서 그래서 그 일자리를 그냥 보관할 수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이 비슷한 사례가 그 OECD 국가 중에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키워야 하는데 사실은 뭐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 때 내가 노동시간 풀타임으로 8시간이 아니라 나는 6시간만 근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임금도 그 비례해서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냐고 임금을 조금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90% 정도예요. 원래 80%를 받아야 되는데 90%를 받고 그 대신에 다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났을 때 계속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90%를 받는. 아, 그리고 2시간씩 금액을. 더 일하고 그 깎았던 2시간은 그렇죠. 하고 대신 그때 더 받았으니까 돈을 더 받았으니까 이때는 일을 조금 적게 하고 돈을 또 더 많이 하고 일을 더 많이 하고 금액을 조금 더 적게 받는 그런 방식도 적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 중앙회가요. 이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이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서 이제 법이 이렇게 정해졌을 때 제도적으로 어떤 게 필요하냐 이런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34.3%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하여튼 어떤 좀 유연한 예, 그렇죠. 근무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먼저 이 교수님 탄력적 근로시간제 이건 어떤 건가요? 말 그대로 이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회사에 있어서 업무가 또 업무량이 항상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계절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주문에 따라서 업무를 많이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일의 양이 줄어들 때가 있고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노동의 공급도 근로시간도 이렇게 조정하면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유리하죠. 네. 이게 이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또 적게 하고 해서 나중에 평균을 맞추는 그러한 제도가 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고 현재 우리 법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제도는 취업 규칙을 통해서는 2주 단위로 탄력적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주 안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결국 제로가 되면은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주당 있고. 52시간이면은 2주라고 하면은 104시간 하면은 한 주에 40시간, 62시간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된다는 그렇죠. 이론도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는 경우는 3개월 이내에서 탄력적 근로시간, 탄력적 근무시간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지금 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거는 이 단위 기간이 과연 적정한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근로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기업은 이제는 탄력성을 더 높이는 게 유연성을 높이는 게 기업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는 지금 한 1년 정도로 현재 3개월을 이렇게 단위간을 좀 연장했으면 좋겠는데 1년 내에서 범위를 좀 탄력적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참고로 외국 사례를 보면은 미국, 일본, 유럽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다 1년 단위로 이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부분은 논의가 안 됐나요? 논의를 했었는데요. 네. 탄력적 근로제를 확대하는 것은 절대적인 노동 시간이 일단 좀 줄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유럽의 사례, 미국 사례 이렇게 많이 봅니다만
거기가 그렇게 탄력적 근로가 가능하고 조금 더 유연성을 부여했던 것이 절대 노동 시간이 일단은 줄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유연성을 가미를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절대 노동 시간이 52시간도 작은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다시 탄력 근로까지를 보태버리면 노동 시간을 줄인 효과가 전혀 없어지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노동 시간이 좀 정착되는 시기까지는 조금 지켜보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법안을 논의할 때 의원님들의 대다수의 생각이었습니다. 좀 약간 다른 맥락이긴 한데 다른 각도는. 네. 그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의 생체 리듬을 파괴해요, 일단. 네. 그 부분은 우리가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는 거 좀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라는 개념이 있어야지만 내가 뭘 할 수 있고 몸이 리듬이 맞추는데 어느 때는 이렇게 일하고 어느 때는 또 적게 일하면은 그 사람의 몸이라는 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리듬이 파괴되고 생체 리듬의 파괴는 건강이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력적 근로시간의 확대는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고 이거는 노동자 건강권, 생체 리듬 그리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게 의견입니다. 근데 이제 제도는 이렇게 시행이 되지만 과연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이게 잘 지켜질 수 있을까도 우리가 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좀 너무 원칙적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이번 법안 통과되면서 제일 아쉬웠던 게 사회적 합의의 실종입니다. 근데 이게 일상적인 걸로 된 게 뭐냐면 우리나라 노동법이 10년마다 한 번씩 크게 바뀝니다. 그걸 더듬어 보시면 1997년에 노동법이 한 번 크게 바뀌었고요. 2007년에 비정규직법이 한번 크게 바뀌었고요. 2018년도에 이제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바뀌었어요. 근데 세 번 다 노동계와 합의 없이 제 판단으로는 밀실에서 강행 처리됐어요. 그래서 97년도에 대파업이 일어났었고요. 그다음에 2007년 비정규직법이 시행됐을 때도 노동계가 강력 반발했고요. 2018년 올해 새해 벽두에 일어난 법에서도 노동계는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어떤 법이 통과되는지 몰랐어요. 그건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법안은 새벽에 통과됐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안의 취지 찬성합니다. 그리고 맥락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도적으로 안착화시키고 부작용을 줄이려고 한다면 노동계와 합의를 해야 돼요. 대화, 좀 그게 힘들고 지치고 귀찮더라도 그렇게 노동계 또는 사용자와 원만한 합의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법을 만들어야 되지 일부 외람되지만 죄송하지만 국회의원님 몇 분이 모이셔가지고 뚝딱뚝딱 만든다? 그 법이 사회에 안착된다?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노사가 합의를 해주는 게 제일 좋죠. 노사가 합의를 하면 그 합의된 내용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노동법이건 최저임금 관련한 사항은 사실은 합의를 한 사례들이 거의 없어요. 저희 안을 알면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또는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제 정당에 다 또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막아주십시오. 저거는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실제 들어가서 논의를 하다 보면 우리 안이라고 해서 1안, 2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1안대로 되는 법도 없고 2안대로 되는 법도 없고 그 과정에서 합의와 서로 간의 조정이 일어나는데 그걸 일일이 요거는 합의됐습니다라고 알려드리고 요거는 또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해드리기가 정말 어려웠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제 늦었습니다만 양해를 좀 저희가 구해야 되겠고 다만 저희가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선진국들을 보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사회적 대화의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참 어렵고 부족한 게 사실 아니에요. 네네, 어렵지만 가야 되는 이론적으로는 길이고. 참 바람직한데 네네. 현실적으로는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커졌어요. 너무 다양해졌어요.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 각각의 어떤 다양한 세력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주체들이 잘 없습니다. 사실 대화의 주인공들을 찾기도 어렵고요. 또 이들이 실제로 어떤 대화의 어떤 기술이나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어떤 대화에서 합의를 도출하기도 참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대화가 실제로 성공한 사례들은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작은 사회, 경제 단위가 우리보다 훨씬 더 조그만 사회, 그리고 한국보다는 조금 균일한 사회. 이런 사회,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게 가능한데 우리 사회는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사회적 합의라는 게 물론 교수님 말씀대로 동의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죠.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합의라는 전례도 별로 없고요. 근데
저는 사회적 합의 그리고 민주주의에는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비용이 귀찮다고만 할 게 아니라 만약에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했을 때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생각해 보면은 결코 시간과 비용이 아깝지 않거든요. 제 말은 노동계 의견이라고 다 100% 맞다라는 게 아닙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만나서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함께 논의하고 머리를 맞대야 되지 그게 귀찮다고 하면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 폐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원님을 비롯해서 좀 많이 좀 노력해 주시고 하셨으면 좀 간절한 바람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네. 만약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만약 52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면 어떤 처벌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 건지 그런 거 궁금하기도 하고 왜냐면 제가 옛날에 코트라 다녔을 때 뭐 저희 차장님이 그냥 억지로 휴가 내긴 했는데도 그러러 출근하셨어요. 연차 휴가 말씀이시죠? 네, 그런 경우 되게 많았어요. 지금 처벌 조항이 있죠? 네, 있습니다. 네, 형사처벌 조항이 있고요. 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그게 현장에서 어떻게 감독될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법은 통과됐지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뭐 근로감독 제도를 활성화한다거나 또 국민의 아까 제가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좀 노력이 돼야 되고 그냥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근로감독 관수를 좀 대폭 증원을 해서 좀 위법 행위가 있다거나 시정할 수 있는 행정적 장치를 마련하는 거는 실무적으로는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법을 어기는 사람이 한두 명이면은 법을 어기는 업체가 한두 업체면은 법을 강력하게 집행을 해서 처벌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처벌이 제가 볼 때 만능은 아닐 것 같아요. 예. 다양한 방식으로 이 법 취지가 실제로 그 현장에 좀 구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뭐 노사정이 같이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 네. 법의 강력한 집행은 일단은 조금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조가 많이 그 구성이 돼 있고 활성화돼 있다면은 그렇게 노사에 일방적으로 맡겨도 되겠지만 지금 우리 사정에서는 아직 그러기엔 좀 이르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제 노동조합이 있다고 한다면 그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고 법 준수를 요구할 것인데 90%의 노동자들은 사실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조합 조직률이 좀 더 높아져야지만 또 노동자들이 보호를 받고 또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아져야지만 사회적 대화도 하기 더 쉽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직률에 더해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기업별 노사자치 단위가 되어 있고요. 독일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산별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미치는 영향이 무지하게 큽니다. 그래서 거의 사회 전반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합의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합의를 해도 그 단위 사업장에서만 끝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노동 시장 내의 양극화를 줄이는데 크게 역할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떤 방식이든지 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뭐 민주노총이나 양대노총에서는 이제 산별교섭을 법적으로 보장하자.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노동조합 조직률은 굉장히 낮거든요. 예, 거의 저희랑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적용되는 노동자는 되게 많아요. 90%. 예. 엄청나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조직률 9%, 협약 적용률은 90%.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법적으로 제도화된 보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노동조합이 체결하더라도 그 혜택은 전체 노동자가 누리는. 그래서 이런 법제도로 산별교섭 법제도와 이런 것들은 뭐 입법안이 많이 나와 있고요. 이제 프랑스의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네네. 유일하게 프랑스만이 독특하죠. 법제화가 되어 있고요. 다른 나라는 노사 자치, 노사 자율에 맡깁니다. 서로 교섭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협약을 체결해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물론 협약이 체결되면 그건 당연히 따라야 되죠. 예. 이번 그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기로 이제 우리 사회도 좀 오래 일하는 거 이걸 좀 탈피하고 이제 효율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도 그냥 처음에 한국 왔을 때 뭐 어릴 때 왔을 때 비교 그냥 그때도 야근도 무지무지 많고 뭐 회식도 많이 하긴 했었는데도 요즘 조금씩 변화가지고 바뀌었던가요? 네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선진국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제가 지멘스 다니면서 한국 지멘스 다니면서 거기 부장님이 처음으로 그 회사에서 처음으로 3주 동안 그냥 유럽 갔다 왔어요. 그냥 휴가 내서 그냥 유럽 갔다 왔어요. 그거는 되게 큰 이슈였지만 이제는 뭐 어디
그 뭐지 신혼여행 뭐 2주 동안 갔다 온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한번 그렇게 한번 시작하고 다들 그냥 그 밑사람을 다 따라하고 약간 그 문화를 조금 바꿔야 돼요. 조금 우리가 많이 빠르게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것이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왜 중소기업을 가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면 청년들이 했던 얘기 중에 제 기억에 남는 게 이거였었습니다. 제 머리를 좀 두드렸던 거였었는데 중소기업을 가면서 내가 임금을 작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예상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빨간 날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연차도 빨간 날 쉬려고 하니까 연차를 깨서 써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가 내가 내 삶과 일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구조 때문에 나는 여기를 못 가겠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20대, 30대의 사고는 일에 목숨을 걸지 않겠다. 일이라고 하는 것도 내 삶을 지탱하는 한 축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우리 기업 문화가 바뀌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가는 것이 향후 세대를 위해서도 또 일자리를 고루 나누고 또 일과 생활과 가정이 양립하는 뭐 저출산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회를 위해서도 맞는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법정 근로 시간 단축이 어떤 분들은 그 몇 년 전에 시행했던 주 5일제 근무만큼이나 이 근로자들의 어떤 근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근로시간 단축이 연착륙하려면 어떤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될지 끝으로 좀 짧게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봤을 때 우선 법이 중요하지만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냥 윗사람들이 그 밑사람한테 그냥 좋은 익샘플로 좋은 그냥 리더십으로 하면서 약간 진짜 그냥 뭐랄까 일반 상식으로 그냥 예를 들면 뭐 6시 퇴근인데 5시 이거 오늘 안에 해라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법이 중요한 거 아니고 그냥 일반 상식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제일 중요해요. 그냥 그거 그냥 문화가 돼야죠. 그렇죠. 6시 퇴근인데 5시에 한 5시간짜리 일을 주면서 네. 이거 하고 제 시간에 퇴근해.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요. 네. 근데 그런 거 많아요. 네,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처벌에 두려워서 법을 지킨다고 한다면 그 법은 사실 생명력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또 다 처벌할 수도 없고요. 결국 그 법은 지킬 만한 법, 그러니까 좋은 법이어야지만 그 국민들이 이 법은 지켜야 되겠다, 좋은 법이다 이런 공감대가 박히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러려고 한다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계속 강조하지만 노사 정 간에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되고 특히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법안이어야 된다는 게 절차적으로는 필요하고요. 사회적 약자에 맞춰서 근로기준법이 이들에게도 전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급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근로시간 단축이 연착륙하려면은 근로시간은 단축되었지만 성과는 단축되지 않아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은 현재 한국의 생산성 OECD 국가하고 비교하면 한 70% 수준밖에 안 됩니다. 노동 생산성은요. 이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는 제가 볼 때 있습니다. 현재 어떤 여러 가지 또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낭비 시간을 좀 이렇게 조절을 하고 그리고 어떤 뭐 사업 구조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재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어떤 그 설비나 어떤 자본의 투자를 좀 확충을 하고 근로자들도 서로 자기 자신 좀 역량을 개발을 해서 똑같은 노동시간을 투입하더라도 그전보다 훨씬 더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이나 독일보다 오히려 더 이렇게 높은 경쟁력을 갖추는 어떤 그런 개인이나 기업이 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법안이 개정이 되었고 그 개정된 법이 빨리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저는 뭐 누구보다도 노사의 협조가 정말로 필요하다. 그래서 꼭 정해진 기한 내에 우리 회사는 규모별로 보니까 2021년이야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노사가 더 합의하에 생산성을 좀 높이고 더 빨리 이렇게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생산성이 그냥 확보된다라고 하면 지금 임금 수준 그대로 또 노동시간이 줄어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한 합의점들을 찾아가기 위한 현장에서의 노사 간의 협의가 절실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여유 있게 자신의 삶을 돌볼 수 있는 권리는 아마 일하는 권리만큼이나 우리 삶에 참 중요한 텐데요. 이번 그 근로기준법
개정 통과가 우리 사회를 저녁이 있는 사회, 그리고 좀 일하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